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총칙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총론과 함께 강론을 몇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오피스텔 투자의 기본 베이스를 한번 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억의 새 채, 그리고 120만원의 따박따박. 이 문구 상당히 익숙하시죠? 이 문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오피스텔의 대정성시대를 열었던 문구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정성시대는 통상적으로 2008년도 말에서 2015년도까지로 신소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피스텔을 견인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전세난으로 인한 오피스텔 혹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리고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선호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세차익 부동산에 대한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주상복합, 그리고 아파트 이 5가지가 최고의 밸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좋을 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였죠. 당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2000년대 초부터 타워팰리스를 필두로 강북, 용산권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마치 지금 유명한 무한리필 삼겹살 같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동안 국계법을 기반으로 한 각급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발표로 인해서 기존 강남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트렌드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이 당시에 참여정부의 두 가지 부동산 정책, 즉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아파트의 규제 일변도에 타깃이 될 정도로 강력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하죠? 버블 세븐. 이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죠. 아직도 저의 책 서재엔 시장인가 정부인가라는 책이 꽂혀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역사가 계속 되는 동안 논쟁이 될 이 시장인가 정부인가는 신기하게도 2007년도 후반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의 수많은 무능력자의 닌자 대출과 그로 기반으로 한 ABS 자산유동화 CDO 구조화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이 부실한 채권들이 내가 정답이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 후 시장의 유동성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생겼던 이 문구가 바로 1억의 새 채, 월세 120만원 따박따박이었습니다. 이런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선호 기조에 세상에 기름을 뿌린 것이 바로 전세난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정세난의 타겟책을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로 잡았었죠. 이게 주요 타겟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빌라, 원룸 시설들도 상당히 공급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주택기금을 건축업자한테 아주 저리로 아마 2%일 거예요. 금리가. 그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공급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공급의 폭증은 2008년도의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오피스텔 신규 공급을 막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풀리고 단군 이래 2007년도까지 만들어진 오피스텔보다 2008년도에서 그리고 2015년도까지 만들어진 오피스텔의 종류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2000년대 초반 신도시 위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들은 임대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접근 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이 어떠한 분야보다 많은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죠. 특히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이 커플링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어야 했죠.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전세난으로 인해서 1년의 대책으로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주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성의 부여 여부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법률적으로는 바닥 난방 허용, 그리고 싱크대나 개발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업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그 시설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택에 맞게 법률 개정이 착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심권의 원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만큼 임대수익형 부동산은요, 비주거용보다 주거용이 그 파급력이 큽니다. 도시원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등기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앞으로 도생이라고 할게요. 도생은 주택,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1세대 2주택 혹은 다주택의 여부를 따지려고 했을 때 도생은 주택으로 추정,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봅니다. 다만 국세청의 가장 큰 대전제라고 볼 수 있는 실질 가세주의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명확하면 바로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참여시절 정부의 3주택을 따질 때, 지금은 없어졌죠. 3주택을 따질 때는 오피스텔과 재개발 빌라는 취득 시기 및 전용 면적 기준에 못 미쳐도 투자 개심죄에 걸려서 주택에 산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주택과 다르게 3주택은 그 3주택이 그 주택에 편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몇 년도 이전에 취득했다. 그게 200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가 얼마 이하이다. 5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시가가요. 그럴 때에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시키진 않았습니다. 제3주택에는. 그렇지만 재개발 지역에 정비구역에 있는 빌라나 혹은 오피스텔은 그런 면적이나 취득 시기에 대한 기준에 상관없이 3주택에 포함을 시켰죠. 이것은 시절이 좋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투자 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피스텔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서는 다른 그 주택을,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하진 않았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입신고를 못하게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많이 그 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그 연말 전산을 하잖아요. 그때 월세액에 대해서의 소득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거 만들어진 지 이거 그 한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이게 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세원 포착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은 전자계약서, 네, 그게 조금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은 안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그 퍼지게 되었죠. 네, 그 이제 공인중개사도 네, 전자계약서를 아마 많이들 쓰지 않을까. 이 전자계약서를 쓴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뭐냐면 특약사항이 다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계약에 대해서의 가세당국이나 혹은 정부 당국이 알 수 있게 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피스텔은 세원 포착이 힘들고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권리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표적인 지하 경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는 세원 포착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는다던가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노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용으로 신고를 할 수 없게 특약사항에 박아놓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주소 전입마저도 시키지 않습니다. 주소 전입을 안 시키면은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이 아님에도 전세권이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급하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그 저당권 설정도 하기도 합니다. 실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1년 계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주소 전입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나중에 몰래 그냥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차라리 임대사업자의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고, 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는 이거 나중에 섹션으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임대료를 적게 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적게 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완화는 많이 시켜줬죠. 이것도 지금 임대료는 그대로 접근하되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통상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그 주택을 산정을 할 때 그 해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서는 주택 산입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거는 살펴볼게요. 그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있는데 그 보유기간을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제가 A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B라는 이 주택이 내가 그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산입은 우선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효과를 받죠. 네. 대신에 1세대 1주택의 그 비과세가 된다고 했을 때 이 B주택이 제가 이건 살펴볼게요. 5년일 건데 이게 법률이 바뀌었는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보유 기간 동안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매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비과세로 인해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우리가 취득할 그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비과세로 보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요새는 그 2006년도 6월달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했죠. 근데 세무당국에서는 저도 어느 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우선은 구입을 할 때는 이게 다운계약서인지 업계약서인지는 잘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고 좀 지나다가 매도할 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르륵 걸린대요. 요새는 그런다고 하네요. 매도할 때 그것을 취득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금 출처 조사는 하지 않죠. 투기가열지구나 아니면 투기지역이 지금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있을 때는 투기가열지구에 묶이거나 투기지역이 자금 출처 대상의 원유였죠. 그렇게 묶인다고 한다면 그때도 그 취득에 대해서요 살펴보겠지만 지금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네요. 매도를 할 때
네, 취득 시에 업다운 계약서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고요. 그리고 요번 주는 내내 오피스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